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국회가 난리 났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끝내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독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 국회의장이 통로를 막아서고 항의를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여당을 뚫고 들어가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져갔었던 모든 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라는 비판적인 기록도 오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무죄 못 받을 것이다, 유죄 나올 것이다 라며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한 전 위원장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걸 막아보기라도 할 듯 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운영위, 국회의장 모두 다 야당이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할 여야 협치는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끝내 서울신문도 오늘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법사 운영 과방위를 다 가져갔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와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여당이 가져갔었던 운영위까지 모두 다 가져간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 11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막전막후로 취재해보니까 수세에 몰린 여당이 그러면 법사위라도 하나 양보해달라라고 했지만 끝내 거대 야당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한 겁니다.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도 비판적으로 오늘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벌써 국민일보 이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벌써 대프리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덥나봐요. 첫 폭염주의보가 작년보다 일주일 빨리 왔군요. 벌써 맞네요. 서울 등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를 찍었어요. 오늘은 더 더워요. 31도. 체감 31도 이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은 평년보다 4, 6일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대프리카.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겨우. 동아일보가 오늘 8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조업 허리, 철강 유화, 비상 경영, 요금 싼 밤에만 전기로 가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살아남기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직 한국일보 신면입니다. 교수, 브로커, 학부모, 음대 입시 비리 커넥션이 적발됐습니다. 심심치 않게 음대 입시에서 이런 커넥션들 제기돼 왔는데 이런 완벽한 커넥션. 교수, 브로커, 학부모,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679회 성합 교습을 해준 교수. 일부는 실기시험 당일까지도 집중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억 원대를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그리고 이번에 저희 방송에서 이화영 9년 6개월을 정확하게 예측한 김광삼 변호사. 기자 출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안영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느덧 재선이 돼서 돌아온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거야의 한밤의 독주라는 다소 꼬집는 제목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 실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젯밤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야 한밤의 독주, 헌정사상 첫 독식.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몫이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등을 모두 독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어젯밤에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혁진법에 책임 있는 원식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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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식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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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복주입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입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가 됐다라고 지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법사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 그리고 국회 운영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운영위, 거기다 많은 언론의 중대사가 걸려있는 과방위까지 주요 상임위를 모두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관례 깨고 야당 독차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다 야당이 가져간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정사상 초유. 우원식 국회의장,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옹호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다 라며 다 가져갔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정도가 남긴 했는데 사실 주요 상임위는 이미 어제 민주당이 차지를 해서 남은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 받느냐, 마느냐라는 작은 문제만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례를 깼다라는 거고 사실은 관례를 깨냐 마냐보다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안용환 의원님, 이 법사위와 과방위와 운영위까지 이 3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갔다라는 것이 일종의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이화영도 유죄가 선고된 마당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아니냐라는 시각도 많던데 안용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많은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언론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야당이 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독점을 한 건 대한민국 17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1당이 특정 정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국회의장까지 다 독점을 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번 21대 때 전반기 때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18대 때 할 때는 의석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18대 때 민주당이 87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여권이 180석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넘겼습니다. 이유는 제1당이 독주를 한다면요. 의회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협치라는 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1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협치를 위한 마지막 보장 장치로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넘긴 겁니다. 이게 국회 내에서의 협치를 위한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 깬 게 지난 21대 때 민주당이었고요. 그 당시 여당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다시 한번 깼었습니다. 그 당시 21대 때 민주당도 그게 너무 무리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사위원장 등을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에 넘겼었지요. 민주당도 그 당시 알았었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굳이 본인들이 무리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건 뭐냐?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그다음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특정인 때문에 지금 왜곡되고 비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당에서 운영위와 가방위를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라고 협상을 타진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가져갔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초강성 친명들이 포진돼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포진돼 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데 뭐 운영위원장은 방금 들으셨듯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어요. 이 대표의 최측근.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21대의 논란의 방송 3법을 강행 처리 주도를 했었습니다만 여론의 문매에 막힌 바 있었죠.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당선인 의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방통위, 방심위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라는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등등 초강성 친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들의 상임위원장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많은 이 조간신문들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뭐 진보, 소위 진보 신문이라는 곳에서도 이른바 협치의 정신이 실종돼 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 이런 별명도 있던데 어쨌든 힘은 막대한 야당이 쥐고 있는데 꼭 상임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독식했어야 했느냐라는 뭐 비판점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좀 협상이 잘 돼서 이런 식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21대 전반기 국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맞아요. 받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마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전체를 다 갖지 않고 지금 7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력하죠. 네, 여당으로서도 도대체 어떤 의지도 안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고 치면 정말 이거는 야당으로서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당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난번에 연찬회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협상의 지렛대 삼아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대중이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이 지금 그렇게까지 할 요량이면 저희도 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그 협상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중재를 했고 그런데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상임위원장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야 우리가 운영위 과방위 포기할게. 다 가져가. 법사위만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법사위원장도 저희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거는 좀 너무 오바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21대에서도 법사위원장 민주당 21대 하반기에 저희 아니었어도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표현 시기로라면 지키지 못했나요? 음. 총선까지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상임위원장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특검이 문제인 거죠, 사실. 특검. 네, 7월 말까지 대통령실의 어떤 통신 기록이 다 없어지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이 마당에 그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다수의 민심이 원하는 그 특검법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소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원장만큼은 특히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데 예. 마지막까지 그 자리 놓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저는 가져가는 게 아마 국민의힘에게도 더 나을 텐데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방위원장의 최민희 위원장을 두고도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단 20대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때 보면 시민과 편먹고 하나 될 때 이겼다. 아주 극히 일부 극문 똥파리를 제외하면 거의 다 뭉치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이재명 대선 캠프 시절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컬어 극문 똥파리. 그냥 파리도 아니고 저렇게 김광삼 변호사님 과방위원장인데 이제 재선이지만 여성 의원이라 상임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직위 하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혜택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그때 또 공천까지 받았는데 사실은 당선 무효형 받은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로. 예. 그런데 자기가 혜택을 받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히 강성 지지층 팬덤을 해서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뭐 저건 자기가 볼 때는 뭐 저 내정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새롭지 않다고 봐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정당에게 엄청난 힘을 밀어줬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명백히 지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정치 왜곡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총선에서 밀어준 이유는 권력을 균제하고 견제하고 제대로 정치하라고 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법사위랄지 과방위랄지 지금 그 상임위원장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강성 친명이단 말이에요. 강성 친명이 아니면 위원장 자리에 넘볼 수도 없어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국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독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회가 아니고 이재명 일당의 국회가 돼버린 거거든요, 현재. 그럼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뾰족한 방법이 없죠. 예. 결국은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이런 모습에 국민이 심판을 해줘야 하는데 뭐 총선도 아직 멀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권력을 견제하겠다.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권 남용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제정하고 투표해서 뽑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입법 발의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이건 또 법과 원칙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법과 원칙이에요. 권력을 자꾸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된 마찬가지고 마치 민주당에 더 나가서 국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마치 법무법인 노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보필하고 막기 위한 이런 정치가 왜곡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오만과 거만이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윤교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랑 모든 것을 엮으려고 하는 여당의 시도는 알겠으나요? 전혀 이재명 대표와 이번 건들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법이냐 관행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관행이 잘 지켜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 속에는 이렇게 무자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은 거부권을 다 행사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여당의 만찬회까지 찾아가서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무기로 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국회에서 행하는 입법권을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무기력하게 우리만 협상에 임하자 이 이야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21대에서 제가 법사위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법의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법들을 17개 상임위에서 많이 통과를 시켜놓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입법한 법안을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놔요. 그러면 법사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법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아요.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통과시켰던 법안, 민생 법안들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또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줘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토론조차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우리도 죽어도 법사위는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요구했던 법사위와 달라 이런 내용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국회법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더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끝내 합의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국회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8개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1개 상임위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몇몇 조간신문들에서는 이 법사위 명단 면면을 보면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필두로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호위무사 역할을 했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 당선인 김용민 철험회 소속 의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박균택, 이건태 등 이 대표를 호위무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강하게 담당했었던 인사들로만 법사위가 주로 전진 배치돼 있다라는 것이 과연 특검법안 혹은 다른 타 법안 처리만을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갔느냐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도 이런 사설이 마침 실렸어요. 중앙일보 사설인데 읽어드리죠. 연관된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이화영 유죄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에 역풍을 부를 뿐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1당 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라며 비판하는 사설도 실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이 유죄로 선고된 죄목, 혐의 중에서는 대북송금 외환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즉 1심 판사는 북한으로 넘긴 거액의 이 달러의 상당수의 성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본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본인을 위한 방북 사례금이 부지사와 김성태, 이화영과 김성태의 합의로 넘어갔는데 이걸 지사 본인은 몰랐겠느냐 라는 것만 관건으로 남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인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스러운 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길어지는 침묵. 그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또 사법 리스크를 저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판사를 선출하는 건 어떠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판사 선출제. 글쎄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글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공범들이 유죄받으니 무죄 못 받을 걸 잘할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 안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 생각이에요.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다.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안 나올 것, 그리고 그걸 이 대표 본인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방송하는 변호사 중 유일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 실형을 정확하게 예측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한 김광삼 변호사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9년 6개월에서 10년 사이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했고 예측이 적중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예측을 하나 더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가장 잘할 것이다. 자, 김광삼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부탁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대북 송금이 곧 기소가 될 겁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기소될 건데 그러면 지금 재판 받는 게 4개나 돼요. 유증이 있죠. 유증교사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장동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유증교사 있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하나가 있고요. 대북 송금이 4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일부는 무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죄는 저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떤 범죄 행위가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전부 다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본인이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지 알아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으면서 이걸 다 숨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 왜냐하면 처벌을 적게 받아야 하니까. 두 번째로 범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잘하는 직이 검찰이에요. 검찰. 수사를 엄청 했잖아요. 본인이 숨긴 걸 다 검찰은 찾아낼 수가 없죠. 예. 기소할 만큼은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판사입니까? 세 번째는 판사죠. 세 번째는 범죄가 100% 피고인이 범했다고 생각해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 죄 증거 맞은데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기자예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 또 형님하고 했던 김인서, 또 이화영, 뭐 거의 다 유죄 판결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전부 다 꼬리짜기를 아무리 커트를 한다 하더라도 예.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걸 자르게 할 수 없어요. 이미 17번이나 보고를 했고 거기에 본인이 결재한 내역이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나눈 대화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짓을 할 것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부지사예요. 예. 어느 지역 지자체 단체에도 평화자가 일어나가는 부지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평화자를 붙여서 왜 평화자를 붙였을까요? 북한과 교류하라고 대북 협력 교류하라고 하는 거 붙여가지고 평화부지사를 했는데 왜 평화부지사 직함을 만들었느냐?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대통령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대권의 꿈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짜는 게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복심 역할을 하고 다 한 거죠. 이번 판결문도 보면 명백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공모했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그런 선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결문에 암시가 돼 있어요. 왜 이걸 직접적으로 못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면 또 판사 탄핵 얘기 나오고 엄청나게 강성 팬데믹 또 흔들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이 워낙 거대한 의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절충형으로 그 정도 선에서 판결을 굉장히 완화되게 저는 썼다고 보고 그다음에 판결문에 그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사건 유죄 문제에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대표 변호인들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이 무죄다 얘기였잖아요. 여기서 그걸 설시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절충의 판결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 예. 적어도 이 4개의 재판 중에서 예. 과반 이상은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형량은 제가 이제 사적으로 뭐 나눈 얘기가 있지만 4개 혐의 중에 절반 이상은 유죄 나올 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예. 뭐 이건 뭐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네. 형량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3자 뇌물 남북기로 협력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네. 등등 혐의 중에서 과반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장동, 아니 백현동, 전체적으로 볼 미래, 때 성남 FC, 위증교사 그 4개 공송금. 재판 중에서 최하 과반 과반 저는 3분의 2 이상은 유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의 2.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는 저는 100% 유죄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제3자 뇌물죄가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지금 재판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제3자 뇌물죄거든요. 대북송금.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5억 이상이 넘어가면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아무리 형량을 깎아줘도 5년 밑으로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대법원 확정 시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뭐 법적인 견해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전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분의 2 이상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 대북송금은 100%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입니다. 3분의 2 이상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대북송금은 100% 유죄가 나올 것이다. 김광선 변호사님이 이렇게 전망했는데 사실 김광선 변호사님 말고도 민주당 내에서 판사 출신의 한 명의 전 의원이 과거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수진 의원, 이제는 전 의원이 됐고요. 판사 출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가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옆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는 못 빠져나간다. 라는 발언이 지금 재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재판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빤히 보이는 거죠. 왜냐면 같은 사건들인데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포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판결을 보고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이수진 전 의원이 이거 못 빠져나간다. 난 재판 연구관 출신이다라는데 앞서 뭐 김광선 변호사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도 정확히 맞췄고 방금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견해입니다만 굉장히 자신감에 찬 전망을 했는데 이수진 판사 출신 전 의원도 이거 못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어요. 전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전 의원의 개인적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 전 의원의 개인적 견해다.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우리 전 의원이 하시네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판사들도 다 제각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수진 전 의원도 본인의 개인적 견해를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보면 다들 어떻게든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왜 지금 이 사안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말꼬리 잡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언론에서는 검증의 잣대로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결국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행위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물어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한 입장이다라고 말해봤자 뭐하냐? 그렇습니다. 예. 말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가 흘러가고 있는데 개인 견해로서 이 재판들 많은 그 기소 내용들이 다 유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은 실질적인 증거보다 이렇게 뭐 증언이라든지 굉장히 좀 유추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 확언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툴 여지가 많다. 확언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침묵과 관련해서는 말해 뭐해. 이 대표의 침묵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일정 잡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기자 출신 안영환 의원님, 이화영 유죄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수설이다, 흥행하겠냐 등등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편회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화영 유죄가 나오니까 이 대표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영기 의원은 그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 뭐해라고 설명하셨는데 기자 출신 안영환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네. 네, 그다음에 말해 뭐해? 할 말이 없네. 유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게다가 법률가라고 한다면은 피해 나갈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는 3개 재판부에서 7개 사건과 관련해 10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4개 재판부에서 8개 사건으로 13개 혐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13개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걸린다 하더라도 아마 공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본인은 이제 우려하겠죠.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또는 대통령이 돼야만이 속된 말로 해서 사법 처리되는 걸 피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요. 예. 일단은 재판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3심까지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만든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되는 순간 물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던 과정이 중단이 되느냐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헌법 84조 논란이죠. 그렇죠. 그 논란인데 그 논란 차치하고요.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면은 현재 사법 처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혹여나 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무슨 불상사 때문에 중단될 경우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끌어갈 수가 없이 그 전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13개 혐의 가운데서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만 유죄가 걸린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 판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사법 처리를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걸 가장 잘할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뭐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예. 자, 법사위원회를 왜 그렇게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법사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 사법부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탄핵을 꺼내면요, 일단은 재판부 또는 검찰이 상당히 겁박을 받기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그런 효과를 분명히 노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곧 시작되면은 해당 검찰, 해당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겁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이재명이란 한 사람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측, 공화당 측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정치 재판이다. 바이든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평범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유죄 편결입니다. 유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금 언급하신 안영환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판사 탄핵하러 들 것이다라는 것은 뭐 정치권의 여러 스피커들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사 기피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이어서 판사 선출죄 얘기까지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김승원 의원, 이화영 1심 판결문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독선 오만으로 가득하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반증한다. 박찬대 원내대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라며
판사 선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 선출제 카드는 앞서 여러 가지 이른바 검찰과 법원 압박용 입법 카드의 연장선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검사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검사 기피제 할 수 있다, 법 왜곡죄 준비 중이다, 수사기관 무고죄 준비 중이다 등등. 판사가 법 왜곡죄 사건 당사자 불리하게 한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수사기관이 조작 위증 강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처벌하겠다에 이어서 판사도 선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판사까지 선출하자. 그냥 판사 선출제만 나온 게 아니라 방금 보셨듯이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사 기피죄, 판사 선출죄. 뭐 심정은 이해하지만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과유불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 소수 야당이었을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서 우리가 존중합니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되고 나니까 그 입장이 바뀐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승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 간사로 돼 있던가요? 그런데 이분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판사 시절과 지금 이 판결을 통해서 나타난 판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인지 뭔가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반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 이런 것들을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국회법대로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나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 당심과 민심 사이의 괴리를 메꾸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가에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많은 걸 맞추셨는데 틀린 거 있었어요. 예. 김호중 씨 구속 여부에 대해서 네. 4대 6 정도로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하셨는데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말씀도 저는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네.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틀리시길 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침묵은 뭐 이제 소설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 판결에 대한 그 일관된 입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대표를 뭐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정리된 입장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구속영장 발부는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음주운전 빠지고 그것만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범인 도피랄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김호중도 맞췄다. 제 유튜브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판사 선출제. 저 판사 선출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왜곡된 판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사할 때 그렇게 왜곡된 판결을 많이 쓴 건가요? 자기가 그리고 침뱉기라고 봐요. 지금 대북선거와 관련해서 그 앞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에 총선에서 가점 맞은 고위직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마치 특수통 검사 뭐 하는데 양아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도 양아치란 얘기예요. 상대방에도 침을 뱉는데 그러면서 검찰 조작 수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검사할 때 다 조작 수사하고 그랬습니까? 그걸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치와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버리면서 저렇게 올인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한편을 보면 참 뭐 우리가 애쌍하다고 하나요? 좀 뭐 부드럽게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 선출제? 검사 선출하죠. 판사 선출하고요. 변호사 시험 없으세요. 로스쿨 없애고 투표해서 판사 뽑고 검사 뽑으세요. 인간이 존재하면요. 어느 판사건 간에 어느 검사건 간에 법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과 양심과 정의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판사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수 있죠. 사실관계의 팩트에 있어서도 피고인만 안 믿을 수 있어요. 참고인만 더 믿을 수 있죠. 또 참고인만 안 믿고 피고인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신적 양심의 영역을 이걸 뭐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게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걸 뭔가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사실 합격했는지 변실을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왜곡시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말씀과 그다음에 김승훈 의원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판사 선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나왔냐면 사실 어떠한 사람이건 판사 앞에 판결을 기다리면서 색깔론으로 잣대를 대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손톱만큼이라도 더 중립적인 사람한테 판결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이화영 부지사 건 같은 경우에도 김승원 그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조금이라도 색깔론에 입각한 판결일 수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런 판결들은 2심, 3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 이 판결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판사 선출이 나온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만큼이라도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한테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사실 뭐 판사 탄핵, 검사 탄핵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적 견해의 전쟁인 겁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판사 탄핵, 검사 탄핵도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분만 탄핵이 소추가 되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당론아니다. 그렇죠. 소추가 된다고 해서 전부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키로해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한 것만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왜곡된 시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전용기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사법부의 특정 판사의 일개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고 흔들면은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도권 인사들이 정치권에 사고 나온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다 억울할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 법정에 선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광화문 내거리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어찌 됐든 간에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 과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오면은 잘했다고 그러고 뭐 잘못된 거 나오면은 비난하고요. 과거 민주당에서 유창훈 판사였던가요? 구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이 기각되니까는 다 잘했다. 역시 사법부가 우리 민주주의 지키는 보루라고 했다. 지금 또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참 이런 이야기 하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개 혐의로 지금 2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미국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가가 완전히 전례를 없을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아주 특이한 한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씀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이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증거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판례기, 탄핵 판사, 친일 판사 등등 수식어도 다양합니다. 이화영 괴롭힌 판례기, 판례기는 판사 플러스 쓰레기라고 합니다. 판례기, 저게 그렇게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저걸 써셨겠죠? 판례기, 사실 좀 유치하지 않나요? 쓰레기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애들 장난 같고 유치한 느낌은 좀 듭니다. 탄핵 판사 명단이 추가됐다. 친일 판사를 저주한다. 무슨 마음에 안 들면 친일이에요, 다. 친일 판사. 친일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법원 개혁에 물을 붙인다. 담당 판사 실명 고향 거론하면서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서 저러시면 안 되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검사 저런 판사라는 수식어가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퇴 시한을 못 박은 당원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목인데 당원 당규 개정안 내용, 당원 25조 2항, 당 대표 등 대선 출마하려 할 경우 1년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예외 규정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대표 맞춤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요. 당원 80조를 삭제하려는 것은 당 안팎에서 거센 논란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겠다라는 거, 이거 이미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그러자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당 내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당 무너진다라고 원조 친명이 냅다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김영진 의원 원조 친명입니다. 이 대표의 연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임하려면 대표 사퇴해야 된다. 지금은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간 정치적 불문율에 따라 연임 안 한 것이다.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졌다. 친명, 원조 친명의 이 돌직구. 자, 사실은 저 당원 당규 김유정 의원은 당을 오랫동안 당직자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 저거를 바꾸고 없애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조차 지금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거다.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어떤 중진 의원은 위인 설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인 설관하면 안 표현까지 된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연임하시겠다 의지 표명한 바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뭔가 당원 당규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자꾸만 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 점이 좀 가장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조정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즈음에 가서도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꼭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 총선 기간 동안에 뭐 긴급 징계권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가 다 갖는다는 것들을 최고위 의결인가를 통해서 아마 대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할 텐데 굳이 이렇게 당원당규 개정안에까지 못 박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엔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뭐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물었어요. 이게 그럼 정치 탄압이라는 거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민 눈높이. 예, 그러면은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러면 그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를테면 보궐선거 났을 때 우리 당이 원인 제공하면 후보 안 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당원 당규가 진일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퇴행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당원 당규의 퇴행적 움직임, 김유정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네. 퇴행적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는 한 명을 위해서 맞춰진 건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김영진 의원 의견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도하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나타냈으면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수권정당 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집권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정권 교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민주당이 정말 민주성과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원 당규가 가고 있는가. 또 당내에서 선수별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거는 제대로 작동이 됐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 아닙니까? 작년에 그 부정부패로 기소 시에 뭐 직무정지하는 부분을 정치 탄압인 경우 예외로 한다 그 조항 넣는 데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논란이 많으니까 이건 아예 그냥 빼버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모습은 결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잘하고 있네라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의 돌직구. 한국일보 제목이 언터처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당원 개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재밌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보통 언터처블 했는데 언터처블 이 대표. 언터처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그의 당직, 직무, 정지 등을 언급할 수 없고 급기야 1년 전 당대표 출마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바꾸는 것 아니냐. 언터처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다시 당 대표를 연임을 하게 된다면 후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맞서게 되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대선의 마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당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당대표로 오실 분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선거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런 특이 케이스에는 당대표의 직무를 조금 연장하고 이후에 새롭게 당권을 강화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차지겠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대선 경선을 실시하게 되겠죠. 이런 실무적인 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간표대로 흘러가는데 변칙 기능성이 굉장히 많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토론 중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토론 중이다. 우상호 전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25년간 역사 되돌아보는 저서. 나는 일관되게 대권 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다. 공천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분당에 이르는 경험도 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이재명의 전대 출마도 만류. 원조 운동권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또 하면 안 된다. 라고 앞서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런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시황제급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개인 견해입니다. 네, 언터처블 정도를 넘어선 거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대선 캠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대선 캠프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지금 당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에는 부패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조항 고쳤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것까지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이걸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대표 직위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또 대선을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 법사위하고 과방위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해야 하냐? 이것은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선을 가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당 대표가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3개월 전인 한 3개월 전에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 대표를 손실할 시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끝내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저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대표 연임을 하지 않겠다 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연임이 나서는 순간 당대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사법처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용하겠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지금 사설도 보니까는 뭐 경향신문마저도 위인설법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도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권한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재명 지키기랑은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끌어야만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지방선거에서 굳이 이렇게 당원까지 바꿔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질 수도 있는 선거에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을 지킬 거였으면 빨리 이겼을 때 리더십을 검증받았을 때 다른 내용들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로 보는 것은 조금 멀리 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대표직을 좀 연기를 하기 위한 거고 전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오해에서 다 벗어나려면 이번에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불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토론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죠.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명품백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로 결정한다.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논의한 결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대통령 내와 최재형 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종결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김영란법의 제재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습니다.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권익위의 이 종결 처리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입니까? 대통령 부부권익위입니까? 국민권익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패 방지와 어떤 공직자 윤리에 관한 거를 총괄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딱 쥐고 있다가 대통령 해외 순방, 부부 순방길에 나서는 그날 이거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별일 없는 걸로 종결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느 국민이 이거를 맞는 말 했네라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아까 이해식 수석 대변인 얘기대로 이제 모든 공직자 배우자들이 명품백 수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대통령 부인도 받았는데 우리라고 왜?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에코백 들고 해외 순방길에 6개월 만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에코백 들고 명품샵 가는 대통령 부인 이런 이야기.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명품백 받는 동영상을 다 봤는데 국민권익위는 이거는 문제없다라고 종결 지어놓고 6개월 만에 해외 순방길에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올라가는 대통령 부인 보면서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런 얘기, 과거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뭐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무슨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진행 중인데 소환한다고 말만 했지 아무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원석 검찰총장만 혼자 청산유수로 말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이거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오히려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김희정 의원의 말은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처벌해야 한다고 수사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법의 한계예요. 그럼 법의 한계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만 양산할 게 아니고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법 규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도 받았을 때는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면 돼요. 이거 해결이 돼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제 일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국민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이거 처벌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 거예요.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요.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좀 굉장히 약간 세게 하고 있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 곧 소환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랄지 뇌물이냐 여부는 그거 자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청탁금지법 어차피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제 또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결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뭐 결론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권익위가 종결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죠? 그건 별개죠. 이제 권익위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데 고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이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사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법의 미비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뭘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처벌 안 된다. 저는 이번에 그런 조항이 물론 그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약간 연좌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이런 기회에 법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정서에는 아마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권익위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라는 것도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의 외유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형사 2부의 사건이 배당됐다. 인도 출장 경위, 대통령 없이 전용기에 탑승한 과정, 기내식 비용 등등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착착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인사와 관련돼서는 수사 착착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 권익위 내용들은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쭉 빼놔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의 공정성과 이 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권익위원장이 누군지 봤더니 대통령의 동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의 그 동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번이 같다라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누구는 빼주고 민주당 인사들은 어떻게든 수사에 넣어서 관련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논평 마치겠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면택 의협회장이 최근 의료진과 관련된 판단을 내린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저 여자였나요? 이 여자였나요? 라고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창원지법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이면택 의협회장. 자, 그러자 창원지방법원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깊은 유감이라고 이례적인 입장까지 법원이 냈습니다. 이 여자 제정신이냐? 김유정 의원님. 네. 사실은 판사면 판사지 이 여자가 저기서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남성 판사가 내린 판단이었으면 이 남자라고 이면택 회장이 썼을까라는 의문 들고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신상 이름까지 공개한 것. 근데 그것이 의료진과 관련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해당 판사에게 마치 의료진 차원의 보복이라도 주문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마저 불러일으키는 글들이었는데 법원이 점잖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상당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이 임경택 의협회장이 여기저기 그냥 소위 난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난사다. 예,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까지 특히 이건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표현까지를 막 이렇게 너가 이 여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남성 판사였으면은 이 남자 판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의료 문제과 관련해서 국정브리핑 1호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석유 나온다, 감옥석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 회장의 이런 표현들, 거친 언사 이런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난무할수록 국민들이 이제 의사협회나 또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동시에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정치권에서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물들어가고 있나 스며들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동시에 정치권이건 그 어디서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일차적으로는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항소심 가서 다퉈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성숙한 국민들의 법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동시에 굉장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자,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앞서 일부 패널들의 소개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해당 1심 판사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를 무시했다. 뭐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판결문이 공개돼서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일각의 잘못된 주장으로 표현했어요.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분석한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도 국정원 문건을 분석했고 이것이 장경태 최고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무죄 추정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의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 왜곡죄, 심판 교체 되는 민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강한 비판의 입장을 냈다라는 것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다 라는 강한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이 속보도 좀 안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그 국정원 문건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장경태 최고 등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 유죄의 근거다. 그리고 앞서 이제 비판하셨던 안영환 의원도 비판하셨던 법 왜곡죄 등등에 대해서는 이 뭐 사법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조금 전에.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의사협회장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방금 김인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 우리 사법부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 문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마도 장경태 최고위원인가요? 국정원 문건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그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이 어느 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전 인수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국정원 문건을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의 주요 근거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어젯밤 내내 이제 검찰에서 분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우리 정치권에서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흐트리는 그런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 위주 해석을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왜곡시키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문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앞으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이야기는 오히려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를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본인들에게 재판이 좀 불리하게 나왔다 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자, 왜곡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소식과 실시간 속보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김여정이 성명을 냈어요. 오물풍선 말고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다. 새로운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김여정이 꺼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물풍선이 용산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용산 집무실 앞에도 떨어졌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북한 김여정의 성명 한번 보시죠.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나 드론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유승민 의원이 그랬죠? 국방위를 오래 했잖아요. 뭔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넘어올 때 DMZ에서 그냥 쏴버려라. 뭘 저걸 다 어디에 떨어지는지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유승민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그 위험을 느끼기 전에 DMZ에서 넘어올 때 뭐 떨어뜨리면 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위험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게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수백 개 동시에 날아오면은 육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밤에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면 우리 군이 무능하다는 것을 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것을 수거하는 건데 어찌됐든 서울 상공을 떠다니는 북한의 오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만약에 화생방 무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래서 군도 유승민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서 서울 상공까지 날아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참 유치합니다. 난 한반도에서 이런 유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대북 확성 방송은 우리가 일단 재개했다가 현재는 일시 중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 30%의 결국은 원톱 체제로 국민의힘 원점 대표 부대표 얘기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꺼냈었습니다만 결국은 없던 얘기로 됐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2인 지도 체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민심 30%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당원 투표 100%에서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 오늘 확정 후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대표가 조금 전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한동훈 특검법 반드시 하겠다라고 조국 대표가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 한동훈 딸 수사와 관련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 조국 대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실행하겠다.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이준석 조국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조국 대표 아픔 알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 조국,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 않는다.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하고.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그냥 해본 말이죠. 조국 대표, 조국 의원이 뭐 저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조국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탁기수사하는 당 아니에요? 저게 없으면 지금 조국 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특검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복수 혈전을 하는 거죠. 당이 민주당의 어떤 정당이 어떤 복수 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개인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참 씁쓸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총명하긴 한데 뭐 저 아마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일 거예요. 좀 자기가 멋있게 왜 있어 보이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기대할 내용은 아니고 뭐 보면 아무리 한동훈 특검법 만든다 하더라도 저게 뭐 민주당에서 뭐 동조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동조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 거부하겠죠. 그러면 통과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예요. 저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조국 대표가 아무리 저런다 한들 조 대표 당에서는 저걸 통과시킬 수 없고 이 대표가 저걸 저렇게 얘기한다 한들 이 대표 당에서도 뭐 저걸 통과시킬 수 없고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둔 이 두 분의 설전,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일단 첫째 가장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패스트트랙이나 뭐나 할 때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정말 긴밀한 협조 앤드 경쟁 관계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 그 말은 대통령이 네. 만에 하나 혹에 하나 천에 하나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다분하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20년 지기인데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김은국 씨는 만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제2요구권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조국 혁신당의 이런 뭐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존중은 합니다만은 현재 이게 와글와글 불타오르고 있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선순위 아니다. 김정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전 위원장 이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헌법 84조를 둔 해석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급진 논쟁.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형사상의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게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은 이건 재판은 온고잉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임 전 범죄재판 못하게 하는 것은 특권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재판은 온고잉 돼야 된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대표가 범죄자로 재판받으면서 사무 처리할 수 있냐. 당연히 재판도 중단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신분과 별개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노희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임기 후에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글쎄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못다한 얘기 오늘 라방에서 본격적으로 더 토크하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시면 김진의 더 라방, 지금부터 시작되는 더 라방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